아니, 내가 여자를 만나 도박을 해? 아니면 당신을 때리기라도 했어? 당신같이 생활력 없고 미련한 여자를 여태 데리고 살아준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지. 남편을 똥으로 알아? 아니, 당신은 똥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뭐야? 여자 만나고 도박하고 때리면 그게 인간이야? 인간도 아닌 것들이랑 비교해서 좀 낫다고 으쓰대. 그런 건 원래 안 하는 게 정상이야. 여태 당신이 하는 소리가 다 맞아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아. 이혼해. 당신 제정신이야. 평생 식구들 위해서 희생만 한 날을 버리고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려는 거지. 당신이 뭘 희생했어? 여태 내가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고밖에 더 했어? 여편 내가 나 없으면 네가 돈을 벌 수 있었겠냐? 누가 이혼해 줄 줄 알고? 당신은 절대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60 넘어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한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4세 정연숙 씨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4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 40년간의 결혼 생활에 있었습니다. 처음 꺼내는 이야기였지만 속으로 결심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했죠. 하지만 이혼이라는 것이 마음먹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살자 했던 세월이 벌써 40년이 흘렀습니다. 정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갈라서기로 한 것은 이제라도 자신의 삶을 되찾고 싶어서였습니다. 100세 시대에 정말로 100세까지 산다면 앞으로 30년이 넘는 세월이 남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이제 와서 왜 그러냐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이기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 씨는 22세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연애도 한 번 못 해본 정 씨는 멋모르고 6살 많은 남편과 덜컥 결혼을 했습니다. 둘 다 빈털터리인 상태로 만났고 결혼 후에도 형편이 갑작스럽게 나아지는 일은 없었습니다. 도움받을 만한 친정이나 시집도 없이 남편과 함께 공장에 다니며 하루하루 살아갔죠. 아이를 하나만 낳은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여유가 없으니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아들을 기르면서도 내 집 하나 없이 이 집 저 집 전전하며 살았죠. 맞벌이를 하긴 했어도 특별한 기술도 없이 이렇게 살아서는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여보, 저 자격증이라도 따보려고 해요. 무슨 자격증? 요즘 부동산 하면 돈 잘 번다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해 볼게요. 그럼 일은 어떡하고? 남편은 회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뜬금없이 공부를 하겠다는 정 씨의 말에 콧방귀를 뀌었죠. 일 다니면서 밤마다 틈틈이 해볼게요. 됐어. 그 시간에 인형에 눈깔이라도 붙이던가 해. 정 씨는 공장에서 일하며 잠을 줄여가며 늦은 밤에 공부를 했습니다. 펜을 손에서 놓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아들을 생각하면 이 악물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이란 대물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자식도 자신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겉봐. 내가 하지 말라고 했지. 무슨 놈의 공부를 한다고 지랄이야, 지랄은. 정 씨는 첫 해의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정 씨가 공부했던 책들을 베란다에서 태워버렸죠. 내년에 다시 보면 돼요. 그걸 왜 태워요? 다시는 이딴 짓 하지 말고 일이나 더 해. 남편은 정 씨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매일 공장에서 12시간씩 일하는 삶을 변화시켜 보고자 하지 않았죠. 정 씨는 그날부터 남편 몰래 공부를 해서 다음 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 씨가 부동산을 차리게 되면서 남편도 공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지만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이전보다는 훨씬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훨씬 덜 힘들었죠. 당신은 거기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왜요? 수수료를 지금 당장 달라 그래야지. 내일 주겠다고 한다고 냉큼 알았다 그래. 사정이 그렇다는데. 그리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알든 모르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이 미련해. 남편은 부동산 뒤쪽에 있는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대부분 낮잠을 잤습니다. 그러다 바깥에서 들리는 대화를 듣고는 참견을 하곤 했죠. 공장에서 일할 때는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일이 없었지만 부동산을 차린 뒤에는 24시간 동안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몸도 힘들지 않다 보니 그때부터 정 씨의 피를 말리는 것을 취미 삼은 듯 했습니다. 수년간 그런 생활이 지속됐죠. 그리고 아마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정 씨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시작한 것이 말이죠. 난데. 요 앞 호프집에 와 있거든. 얼른 데리러 와. 남편은 비는 시간을 술로 채웠습니다. 각종 모임들을 나가며 밤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면 늘 전화를 걸어서 데리러 오라고 했죠. 차로 데리러 오라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집 앞 호프집까지 걸어와서 데리고 가라는 말이었죠. 상훈이도 데리고 와. 자는 애를 왜 깨워요? 뭐?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잠이나 퍼질러 자느라 애비가 부르는데 안 와? 정 씨는 익숙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번 강짜를 부리기 시작하면 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얼른 해줘야 그나마 괴로움이 빨리 끝이 났습니다. 상훈아, 아빠가 데리러 오라 그러신다. 얼른 일어나봐. 고등학생이 된 아들을 깨우는 정 씨의 마음도 편치 않았습니다. 바로 어젯밤에도 한바탕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제대로 잠도 못 잔 아들이 오늘은 일찍 쓰러져 자고 있었으니 말이죠. 아들은 좀처럼 깨어나질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삑삑삑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소리가 들리자 정 씨의 어깨가 펄쩍하고 뛰었습니다. 이놈의 여편네가 남편 말을 무시해. 애미가 그러니까 아들도 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지. 제 발로 들어온 남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깨어나지 않던 아들도 눈을 번쩍 떴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여편네 어디 갔어? 안 나와. 정 씨와 아들이 방에서 나가자 숟가락이 날아왔습니다. 이것들이 남편을 똥으로 알고 애비를 똥으로 알아? 지금 나가려고 했어요. 전화한 지가 언젠데? 이게 돈 좀 번다고 사람을 무시해? 제가 언제 무시했다고 그래요. 이것 봐 따박따박 말 대꾸하고. 상훈이 너희 놈의 새끼는 아버지 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서 있냐? 오셨어요. 너희 놈의 새끼 성적표 가지고 와봐. 여보, 진정 좀 해요. 안 가지고 와. 이것들 버릇을 오늘 고쳐놔야지. 긴 밤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정 씨를 때린 적은 없었지만 아들에겐 종종 손찌검을 했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아들은 밤이 오는 걸 두려워했고 정 씨도 마찬가지였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 어떻게 형편이 피니 가정이 더 불행해진 것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늘상 이렇게 정 씨와 아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반기를 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그 뒤로는 오히려 더욱 괴로워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 씨도 아들도 남편에게 순응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조용히 넘어갔죠.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웃음꽃이 피던 집도 남편만 들어오면 찬물을 끼얹은 듯 했습니다. 정 씨는 늘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졸업만 하면 이혼하자. 졸업할 때까지만 내가 참자. 주문처럼 외우곤 했죠. 그리고 아들이 수능 시험을 보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지만 남편이 원하는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집안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죠. 너 이놈의 새끼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르바이트요. 그게 궁금해서 물은 줄 알아? 정신 나간 놈이 네가 지금 그럴 때야? 당장 나와. 수능이 끝나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아들을 남편이 찾아가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아들의 뺨을 내리쳤죠. 여보, 정 씨가 놀라서 뛰어들었습니다. 아들에게 또 손을 올리는 남편을 정 씨가 온몸으로 막았습니다. 이거 안 놔? 그딴 대학에 합격해놓고 뭐? 아르바이트? 아들은 뺨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욕했지만 아들은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넌 잔말 말고 1년 더 공부해서 내가 가란 대로 가. 아니요, 저 그냥 입학할 거예요. 이 자식이 헛소리 하지 말고 애비 말대로 해.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뭐야? 여보, 상훈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요. 이놈의 여편네가 또 이러네. 그 뒤부터는 난장판이었습니다. 정 씨와 아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독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더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아들을 남편이 말려봤자 집에 묶어놓을 수도 없으니 남편도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로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합격한 대학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정 씨가 도왔죠. 아들만이라도 먼저 이곳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집을 떠났고 남편과 정 씨만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정 씨도 남편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의 졸업까지만 버티자 참아왔으니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아들 때문에 상심한 남편은 그런 정 씨의 속도 모른 채로 늘 그래왔듯 정 씨를 괴롭게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암이라고. 그해 정 씨는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발견된 암 때문에 집은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에 있던 아들도 내려와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혼이 나가 있는 것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정 씨 본인보다도 더 절망스러워했습니다. 암이라니 당신이 왜? 아니야, 괜찮아. 치료하면 돼. 걱정 마. 별거 아니니까. 정 씨를 그토록 괴롭게 했던 남편이지만 가장 곁에서 챙겼던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방법은 잘못되었을지언정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성심성의껏 정 씨를 돌보았습니다. 영양제는 먹었어? 아니요, 이 여편네가 좀 제때제때 챙겨 먹으라니까 그러네. 깜빡했어요. 건강을 깜빡하는 사람이 어딨어? 정 씨는 당분간 부동산 문을 닫고 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좋아하던 술도 줄이고 정 씨의 건강을 챙겼죠. 정 씨가 아프고 남편이 술도 줄이니 이전보다 평화로운 가정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언니 유방암 걸린 거? 다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맞아. 좀 괴롭혔어? 참 인생사 기구하다.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용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이혼하고자 마음먹었던 정 씨는 그 계획을 미뤄야 했습니다. 이대로 이혼해서 나중에 자신이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병수발을 아들한테 들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혼자 투병을 하는 것도 두려웠고 말이죠. 차라리 이렇게 남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은 결정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괴롭히지 않는다면 정 씨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은 잘 됐고 항암도 하며 정 씨는 건강을 되찾아갔습니다. 닫았던 부동산도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달라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남편의 간섭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자주 오게 되니 말이죠. 집에 사람을 잘못 들이면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야. 어? 여자가 잘못 들어오면 망하는 거라고. 남편이 며느리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틀린 말 했냐? 네가 우리랑 같이 안 사는 것도 다 얘 때문 아니냐? 내가 왜 내 손주랑 같이 살지도 못하는 거냐? 그게 왜 이 사람 탓이에요? 남편은 아들이 결혼할 때 합가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도 서로 보내 안 보내 하며 마찰이 심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남편은 합가도 못하고 둘이 쓸쓸하게 살고 있는 이유가 전부 며느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며느리를 미워했습니다. 그동안 종종 며느리를 대놓고 타박하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들이 발끈하면 그런 아들을 며느리가 말리는 시기였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들어가서 자요. 당신도 똑같아. 아주 그냥 아버지 알기를 똥으로 알고 니들끼리 작당 모의에서 대들기나 하고 말이야. 제발 좀. 왜 잘 사는 애들 붙잡고 그래요? 며느리는 밥 먹다 말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보며 아들은 분노했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요. 지겨워 죽겠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질 않으세요. 뭐? 이놈의 자식이? 애비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여보, 짐 챙겨. 가자. 아들은 밥 먹던 아이들을 일으켰고 며느리를 챙겨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너 이렇게 가면 이제 애비 안 보는 걸로 안다. 너희 집 살 때 네 엄마가 보탠 돈 그것도 다시 뱉어내. 그 2천만 원이요. 아버지가 그렇게 주지 말라고 하는 거 엄마가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그 돈 줬다고 엄마를 쥐잡듯 잡았죠. 2천만 원이요? 오늘 당장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찾아오는 일 없을 거예요. 너희 자식! 네 엄마한테도 연락도 하지 말어. 남편은 아들의 등 뒤에다 대고 욕을 했지만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화살은 정 씨에게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오냐 오냐 하니까 저놈의 새끼가 애비도 못 알아보고 저러는 거 아니야? 제발. 제발 좀 그만해요. 이 미련한 여편네가 누구한테 그만하래? 당신까지 나한테 덤벼? 정 씨는 쓰러질 듯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동안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정 씨도 아들도 그저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고 잘못한 게 없어도 잘못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늘 먼저 사과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독이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은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은 무조건 그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도 남편은 아들이 천하의 불효자라고 생각했죠. 아들은 집을 떠나고 2시간 뒤에
2천만 원을 정 씨의 통장에 송금했습니다. 그 돈을 보는데 마음이 쓰렸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정말로 남편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정 씨가 아들과 연락을 하나 안 하나 눈에 불을 켜고 감시했습니다. 정 씨는 예전에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암 투병도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낳았던 암도 다시 걸릴 것 같은 스트레스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번에 그렇게 나와버려서 죄송해요. 이제는 정말 아버지 안 보고 살 생각이에요. 엄마도 그런 소리 들으면서 살지 마시고 맘 편히 좀 사세요, 이제. 사무실에 혼자 있는데 아들에게 메시지도 왔습니다. 한참을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뭐해? 상훈이 그 자식이랑 연락하는 거지? 외출했던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서 정 씨의 휴대폰을 빼앗아들었습니다. 이런 상노무 자식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혼이라도 하라는 소리야? 내 이 자식을 가만히 안 둘 거야. 그러더니 들고 있던 정 씨의 휴대폰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쩍하고 휴대폰이 깨져버렸습니다. 이 여편네가 나를 속이고 몰래 연락을 해. 내가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살아생전 상훈이 그 자식 볼 생각 말라고. 그런 불효 막심한 놈한테 뭐하러 연락을 해? 내 아들하고 내가 연락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에요? 뭐야?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생전 소리 지르는 법 없던 정 씨였기에 놀랄만도 했죠. 정 씨 눈엔 빨갛게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발 우리 좀 그만 괴롭히란 말이야. 이 여편네가 내가 당신을 언제 괴롭혔다고 그래? 내가 뭐 여자를 만나냐? 도박을 하냐? 아니면 때리기라도 하냐? 나처럼 가족한테 희생하고 산 사람이 어딨다고? 똑같은 레파토리였습니다. 늘상 남편이 하는 말이었죠. 당신같이 생활력 없는 여자를 여태 데리고 살아준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지. 당신이 남편을 똥으로 알아? 정 씨는 끓어오르는 화를 내뱉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똥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뭐야? 바람 피고 도박하고 때리면 그게 인간이야? 인간도 아닌 것들이랑 비교해서 좀 낫다고 으쓰대. 그런 건 원래 안 하는 게 정상이야. 여태 당신이 하는 소리가 다 맞아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알아?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아. 이혼해. 남편은 눈을 부릅뜨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놀란 듯했습니다. 이 할망구가 말 다 했어. 평생 식구들 위해서 희생만 한 날을 버리고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사려는 거지. 당신이 뭘 희생했어? 여태 내가 벌어온 돈으로 놀고 먹고 밖에 더 했어? 너 같은 게 나 없으면 돈을 벌 수 있었겠냐? 다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잘 관리를 해줘서 번 돈이지. 아니, 당신 없었으면 더 벌었어. 헛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당신 암 걸렸을 때 그 병수발 누가 했어? 내가 했어. 이런 배은망덕한 여편네. 정 씨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애초에 암 걸린 것도 당신 때문이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다들 그렇게 말해. 당신만 모르는 거지? 정신이 나갔네. 누가 이혼해 줄 줄 알고. 당신은 절대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정 씨는 남편이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일도 집 바깥 일도 모두 정 씨의 몫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 씨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소송할 거야. 소송? 그래.
당신 사무실에서 매일 물건 집어던지고 욕하고 했던 거. CCTV에 다 찍혀 있어. 소송 가면 어차피 이혼해야 되는 거. 여기서 끝내자. 그러면 조용히 이혼하면 지금 살고 있는 빌라는 그냥 당신이 가져. 재산도 나눠줄게. 그러자 욕을 퍼부으려던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정 씨의 말대로 이대로 이혼을 하면 남편에게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으니 말이죠. 정 씨는 사무실에 남편만 남겨둔 채로 나와버렸습니다. 빌라를 주겠다고 말했지만 그것을 주더라도 남편과 탈없이 이혼할 수만 있다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빌라가 수억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정 씨는 혼자 벌어서 혼자 쓰면 충분히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정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못해도 10년은 짱짱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혼하지 못하겠다고 드러눕고 난리를 치던 남편은 일주일 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도 보고 다녔겠죠. 그리고 지금 이혼해야 챙길 게 있다고 계산이 섰으니 알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빌라를 자신의 명의로 넘겨받고 돈도 받고 이혼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지난한 싸움을 예상했던 정 씨는 조금 허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을 30년 넘게 못하고 살았던 것이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당신 없이 못 살 줄 알아? 나중에 울면서 매달리지나 말아라 미련한 여편네야. 남편은 정시없이 자신이 못 살 것 같냐며 떵떵거렸습니다. 집도 자신 것이 되었고 연금도 나오니 정씨가 없어도 충분히 살만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 했습니다. 정씨도 속으로 똑같은 말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뺀 돈을 가지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어디에 사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데 넓은 집은 필요가 없으니 방 한 칸 있는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정 씨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죽기는커녕 더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6시면 눈 떠서 아침밥부터 차려야 했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배가 안 고프면 끼니를 건너뛰어도 됐고 TV 뒤를 걸레질 하지 않는다고 욕을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살만해? 거봐. 진작에 그렇게 살라고 했잖아. 좀 이상해. 기분이. 이상하긴 뭘 이상해? 인생 좀 즐기면서 살아 이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평생 즐겨본 적이 없는 인생을 60세 넘어서 갑자기 즐길 수 있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생활의 변화에 약간의 우울감도 있었습니다. 출근을 해서도 퇴근을 해서도 말할 사람이 없으니 집에 있을 때면 종일 TV만 보고 있었죠. 뭐 하면서 즐겨야 하는 거야? 그런 걸 뭘 고민을 해? 취미생활도 하고 정 심심하면 아들한테 부탁해서 이명웅 콘서트 같은 데라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언니 그런 거 해봤어? 안 해봤지 뭐. 아니면 뭐? 내가 영감님 좀 소개시켜줘. 미쳤니? 다 늙어서 또 누굴 수발들라고 영감님 타령이야. 그건 그래. 근데 전 남편은 잘 사나 못 사나 들여다봤어? 황혼 이혼하면 남자들은 다 못 산다던데. 모르지 뭐. 아침밥 안 먹으면 죽는 줄 아는 영감인데 자기 손으로 차려 먹을 수 있을지나 모르겠네. 그래도 농담을 할 마음의 여유는 생겼습니다. 아들과도 마음껏 연락하니 좋았습니다. 종종 집에도 왔다 가곤 했죠. 집 너무 작지 않아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던가요? 애들이랑 같이 오려고 해도 앉을 데도 없네. 뭐가 작어. 혼자 사는데 청소만 힘들지.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뭘 같이 사니? 혼자 있으니까 너무 편해.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말이야.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그 있잖니, 트로트 콘서트 같은 거. 나도 갈 수 있어? 네? 트로트요? 정 씨가 슬그머니 말하자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도 그런 거 관심 있어요? 왜 없어?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안 갔지. 네 아버지도 쓸데없다고 하고. 남편 이야기가 나오자 약간은 숙연해진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그래도 아들은 정 씨의 삶이 변화하는 걸 기쁘게 지켜봐 주었습니다. 외롭진 않으세요? 글쎄, 잘 모르겠다. 정 씨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서 허전하기는 했지만 외로운지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럼 후회하세요? 아니, 후회 안 해. 자신의 결정을 추어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니 전 남편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았죠. 여보,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나도 당신한테 잘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 화 풀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이혼한 지 6달 만에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 말 할 거면 전화 끊을게요. 잠깐만.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는데 이렇게 갈라서는 게 말이 돼? 기가 막혔습니다. 집을 준다는 말에 이혼 도장을 찍은 건 분명 남편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손해인 것 같아. 집만 있으면 뭐해? 돈을 못 버는데. 이제 70세가 된 남편이 새로 일을 할 수는 없었죠. 당신 연금 나오잖아요. 그걸로 아껴서 쓰면 되지. 아, 그까짓 걸로 어떻게 살아? 부족하긴 한참 부족할 것이었습니다. 모아둔 돈도 일부 주었지만 다 썼는지 어쨌는지. 여태 살았던 것처럼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히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집 팔면 되잖아요. 미쳤어? 이 집을 왜 팔아? 당신만 들어오면 되는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전 남편. 하지만 정 씨는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당신이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으면 앞으로는 당신 행복 위해서 살아봐요. 앞으로는 희생하지 말고. 여보, 다 늙어서 당신도 어떻게 혼자 살려고 그래? 고독사라도 하고 싶어? 고독하지 않은데 어떻게 고독사를 해요? 내 걱정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해요. 만약 정 씨가 남편에게 땡전 한 푼 안 주고 쫓아냈다면 오히려 잘 사나 못 사나 굶어 죽지는 않을까 신경이 쓰였을 텐데. 정 씨는 전 남편에게 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서 미련하게 집을 왜 주냐고 한 소리 들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지금 발 뻗고 자고 이런 전 남편의 전화도 단호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겠죠. 오히려 이런 전화를 받으니 더 홀가분했습니다. 70세여도 아직 짱짱한 것 같으니 말이죠. 아들과는 가끔 왕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는 평범한 부모 자식처럼 서로 오가며 말이죠. 물론 호통을 치는 사람이 없으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정 씨는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말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도 만나고 자식도 만나고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고 아직까지 일하면서 돈도 벌고 그 돈은 오롯이 자신에게 쓰고 오히려 그동안 살아온 인생보다 더 이상적인 듯 했습니다. 이제는 정 씨도 남편이 아닌 아들이 아닌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로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진짜 어머니 보험금이랑 아버지 재산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난 자기만 믿어도 되는 거지? 그래. 다 합치면 아무리 못해도 몇 억은 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만 팔아도 그게 얼마야. 그리고 가게는 조금만 하다가 팔아버릴 거고. 냄새나서 못 견디겠어. 나도 정말 지긋지긋하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 보고 같이 살자 그러시면 어떡해? 안 그러시겠지? 불안해. 그건 다 생각이 있지. 우선 돈 받으면 아빠가 먼저 우리랑 못 살겠다고 하게 만들어야지. 아빠는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뭐 원룸 하나 구해드리면 되고. 아버지. 네 말대로 나도 생선 장사. 냄새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 정리할 거야. 그리고 영서가 우리는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 죽은 네 엄마 생각해서. 그래도 너는 끌어안고 가려고 했는데 역시나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라. 너는 이미 고장난 자식이니 내 힘으로 더 이상은 못 고치겠다.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각자 갈 길 가자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럼 전 한 푼도 안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평생 준 걸로도 부족하냐? 기어이 부모를 갈아 마셔야 직성이 풀리겠어.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저 부모는 너한테 돈 대주는 어리석은 노인일 뿐이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이 애비는 이제 다시는 너 볼 생각 없다. 너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 테니까. 너도 이참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라. 내 재산은 너한테는 땡전 한 푼도 못 준다. 내가 다 쓰고 죽을 테니까.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7세 김춘수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일평생 평범하게 살아왔던 김 씨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자식도 버리고 모든 걸 등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곳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는지 김 씨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습니다. 뼈 빠지게 먹여 살렸더니 자식은 그런 부모의 등골까지 빼먹을 궁리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고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김 씨는 아들마저 버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긴 사연이 있었죠. 김 씨는 무척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워낙 시골 동네라서 농사밖에는 벌어먹고 살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김 씨도 어릴 때까지는 아버지나 형님들처럼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는 줄로만 알았죠.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하고 고등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김 씨는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 죽기 싫다는 생각에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20대 초반이었죠. 그때부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했습니다. 낮에는 막노동을 하고 밤에는 식당이나 포장마차에서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 후반에는 수산시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김 씨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배우다가 사장님이 사정이 생겨서 가게를 접게 되었는데 얼떨결에 김 씨가 싸게 인수하게 되었죠. 김 씨는 그 당시엔 그 일을 계속하게 될 줄 몰랐는데 그것이 평생 직업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바닷가라고는 없는 산골에서 나고 자랐는데 비린내 풍기며 살게 되었으니 참 인생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에는 고맙게도 아내를 만났습니다. 단골 손님이었던 김 씨의 아내는 참 순박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아내와 백년해로를 약속하고 아들도 하나 낳았습니다. 그게 지금 하나밖에 없는 김 씨의 아들 김도환입니다. 지금은 42살이 되었죠. 김 씨 부부가 자식을 하나만 낳은 이유는 경제적 상황 때문이기도 했지만 김 씨가 여러 형제들 사이에서 힘들게 자라온 터라 자식 많은 부모 사랑 듬뿍 받으면서 모든 걸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만 먹였고 또 최고로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서 부부는 부단히도 노력했죠. 그래서 김 씨의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명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키우는 데까지도 힘들 시간을 보냈고 학비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죠. 그래도 장사가 잘 돼서 그 정도까지 키울 수 있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늘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이라는 게 정성 들여 키운다고 다 부모의 뜻대로 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남 밑에서 일 못해요. 네 나이가 벌써 36살이야. 취직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 이번엔 진짜 괜찮은 사업이에요. 믿어주세요. 아들은 졸업 후 회사를 차린다 어쩐다 하며 취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대 넘어서까지 돈 한 푼 안 벌어본 아들놈이 무슨 돈으로 사업을 했겠습니까? 김 씨의 통장에선 돈이 줄줄이 샜습니다. 그리고 돈 한 번 안 벌어본 사람이 또 무슨 재주로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준비한다던 사업은 번번이 주저앉았습니다. 벌써 30 중반이 되었는데도 번듯한 직업도 없는 아들을 김 씨 부부는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이제 네 사업 자금은 못 대준다. 하려거든 네 돈으로 하던가 직장을 다녀. 그럼 지금까지 한 게 아깝잖아요. 그리고 제 학벌에 그런 허접한 곳을 어떻게 들어가요? 제 동기들은 지금 떼돈 벌고 있어요. 김 씨의 아들은 나이가 차자 이제 받아주는 회사도 많지 않았지만 작은 회사는 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김 씨의 마음 같아서는 공무원 시험이라도 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 구실을 하며 살 수는 있을 테니까요. 저는 서민으로 태어났으니까 신분 상승을 하려면 남들처럼 벌어서는 절대 안 돼요. 신분 상승 이전에 네 나이면 최소한 돈은 벌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결혼도 하고 자리를 잡고 살 거 아니냐? 그래, 도하나. 일단 직장에 들어가서 사업인가 뭔가도 준비해보면 되지 않어? 그럼 아버지도 도와주시지 당연히. 김 씨의 아내도 그런 아들을 말렸지만 아들은 콧방귀만 뀌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엄마 아빠가 뭘 아느냐는 거였죠. 아니, 엄마 아빠가 좀 더 밀어주셔야 제가 큰일을 하죠. 제가 저 좋자고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흐지부지 직장 들어가서 한 달에 200~300만 원씩 벌면 언제 부자 돼요? 지금까지 못 번 것까지 보상받으려면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요. 아내와 김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황소고집이 누굴 닮았는지 말을 들어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해라. 그치만 말했다시피 사업 자금은 더 이상은 못 대준다. 김 씨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자식이 눈 깜짝할 사이에 곧 40살이 될 텐데 밥벌이도 못하고 있는 건 김 씨의 상식에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런 김 씨에게 아주 서운해했죠. 그럼 더 이상 저에게 투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 제가 잘 되면 아버지는 숟가락 얹을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도하나, 너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니? 아들이 하는 말이 못이 되어 김 씨와 아내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김 씨는 무언가 대가를 바라고 아들을 키운 적 없습니다. 그저 아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힘든 세월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투자라고 생각했다면 진작에 손절을 했겠죠. 너 잘 되기만 하면 나는 너한테 한 푼도 달라고 안 한다. 그런데 그런 아들도 용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직업도 없는 사위를 누가 반가워할까 싶었지만 사돈네가 택배회사를 운영하는 터라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학벌도 좋고 멀끔하게 생긴 아들을 좋게 본 모양이었습니다. 상견례 때였습니다. 우리가 딸이 하나라. 든든한 사위가 있으면 회사를 물려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사위가 학벌도 좋고 사업도 운영해 봤으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풍부할 거 아니에요. 네. 부족한 저희 아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번번이 말아먹은 사업을 운영했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들이 허풍을 친 것 같은데 여기에서 김 씨가 바로잡았다가는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불러 조용히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잠깐 쉬고 있다니까 오히려 더 잘 됐지 뭐예요? 이참에 저희 회사 일도 배우고 하면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돈은 괜찮으시죠? 사돈이 김 씨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아들이 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장모님. 저희 부모님이 오히려 고마워하실 거예요. 안 그래도 제가 구상 중인 사업이 물류 쪽이었는데 물려만 주시면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위가 살가워요. 이런 아들을 하나 낳았어야 하는 건데. 너무 부럽네요. 제가 장모님 아들 하면 되죠. 김 씨의 걱정스러운 마음과는 별개로 아들의 재롱 덕분에 상견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집은 저희가 할까요? 사돈이 김 씨와 아내를 훑으며 말했을 때는 얼굴이 뜨끈해졌습니다. 아니요. 해도 똑같이 해야죠. 아, 형편 안 되시면 여유 있는 사람이 더 하면 되죠. 저희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요즘 세상에 남자가 집을 하든 여자가 집을 하든 무슨 상관인가요? 그리고 어차피 저희 아들 한다는데요, 뭘. 호호 웃으며 하는 사돈의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김 씨도 그리 없는 형편도 아니었고 훑어보는 눈빛이 꼭 김 씨를 깔보는 듯 했습니다. 그저 김 씨의 자격지심이었을지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 부족함 없이 키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결혼하는데 대릴사위로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딱 반반씩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부담이 되긴 했지만 그 정도 못해줄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 괜한 짓이었나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들은 사돈네 대릴사위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아들은 그저 처갓집이라면 껌뻑 죽었고 반면에 평생 키워준 김 씨와 아내는 등한시했습니다. 이번 명절에는 처갓집 식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여긴 안 오는 거냐? 네, 괜찮으시죠? 요즘엔 명절에 차례 안 지내고 이렇게 여행 많이 다녀요. 아빠도 엄마랑 같이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 그래, 알았다. 결혼한 이후로 명절에도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엔 명절엔 여행 가는 거라면 왜 자기 부모는 한 번도 데리고 가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았죠. 해외여행 보내주는 처갓집은 떠받들고 다니는데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 코빼기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도 가끔 찾아오면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에 꽃게가 그렇게 먹고 싶네요.
임신한 며느리가 어느 날 김 씨의 아내에게 연락해서 꽃게가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생전 연락하는 법이 없던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주니 아내는 무척 좋아했죠. 그래서 김 씨 부부는 팔던 꽃게란 꽃게는 모조리 싸지머지고 가게도 일찍 닫은 뒤 며느리가 있는 사돈네 택배회사로 찾아갔죠. 그리고 이날이 김 씨와 아내 인생의 최악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저 여기 김도환이라고. 아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아들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 씨 부부가 굳이 택배회사로 찾아갔던 건 며느리의 요청이 있어서였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갖다 주긴 해야 하는데 지금은 집에 아무도 없다며 회사로 갖다 주라고 부탁을 했죠. 그렇지 않았더라면 김 씨도 아내도 결코 그곳에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아내의 물음에 직원 하나가 안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여서 목을 길게 빼면 안이 전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안쪽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들려오는 목소리에 바깥을 보려던 아들과 김 씨 부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도환아. 아내가 반갑게 아들을 불렀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아들을 향해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말이죠. 그런데 아들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에요. 제가 수산시장에서 배달을 시켜서요. 김 씨와 아내의 얼굴이 서서히 시체처럼 새카매졌습니다.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죠. 배달 온 사람이 왜 이름을 불렀을까? 직원이 의아해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당황스러워하는 것이 여기까지 느껴졌습니다. 저 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들이 김 씨와 아내의 팔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말도 없이 여기까지 왜 오신 거예요? 아들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도 못지않게 화가 났죠. 우리가 시장에서 배달 온 사람이냐? 그러자 아들이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도 할 말이 없었겠죠. 새애기가 꽃게가 먹고 싶다고 갖다 달라고 해서 그래서 온 거야. 그렇다고 여기까지 두 분이 같이 오세요? 저한테는 말도 없이. 아니, 우린 너 어디서 일하나 보고 싶기도 해서. 겸사겸사 같이 왔지. 아이고, 우리가 실수했네. 왜 비린내 나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그렇게 아들 망신을 시키고 싶으세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내는 황급히 옷차림을 살펴봤습니다. 깜빡하고 앞치마라도 하고 온 줄 알고 말이죠. 앞치마도 벗었고 안에 입고 있던 옷도 깔끔했습니다. 생선 냄새 난다고요. 아들의 말에 김 씨의 눈앞이 시뻘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너 이놈! 이런 막대 먹은 자식을 봤나? 그게 엄마 아빠한테 할 말이야? 그게 아니라? 연락 좀 하고 오시지. 우리도 불러서 온 거야. 새아가한테 따져라. 아유, 여보, 그러지 말아요. 우리한테 냄새가 나나 보죠. 우리는 늘 맡으니까 모르는 거겠지.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지 엄마 아빠 보고 배달 온 사람이라고 하는 게 그게 제정신이 박힌 놈이야. 목소리 좀 낮추세요. 그러는 아빠도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 건 맞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가 저 일하는 데서 아들 쪽팔리게 만들고 있는 거라고요. 제가 이 회사 운영하게 될 사람인데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아들의 말에 김 씨는 하려던 말도 있고 완전히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도환아. 마음이 여린 아내는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저 눈물만 글썽거리고 있었죠. 이런 게 진짜 나의 아들인가 싶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키웠으니 이런 못된 놈으로 자랐겠죠.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오셨으면 저를 부르시지. 이만 가보마. 여기 너 먹고 싶다던 꽃게 있다. 김 씨가 며느리에게 꽃게가 들어있는 봉지를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배달 왔다길래 직접 안 오신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랬어? 그러니까 아들이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도 똑같은 사람이었죠. 아이고, 당신 창피해서 그랬구나. 그런 줄 알았으면 후문으로 오시라고 하는 건데. 내 생각이 짧았네. 죄송해요. 괜히 저 때문에. 이게 죄송하다는 사람이 할 말인지 조롱인지 사과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일하며 어떻게 남들처럼 좋은 옷 입고 멋들어지게 꾸미고 다닐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들 회사에 오는 건데 추레한 꼴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그래도 아들 며느리의 편견인지 아니면 김 씨 부부가 정말 초라했던 건지 아들과 며느리는 그저 꽃게를 들고 온 김 씨 부부가 창피한 듯 했습니다.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평생을 키워서 아들을 명문대에 보냈고 집도 사주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키웠으니 돈 있는 사돈이 아들을 대릴사위로라도 데리고 가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김 씨는 아들이 괘씸한 한편 동시에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왜 나는 하필 수산시장에서 일을 해서는 애초에 좀 더 번듯한 직장이었다면 자식에게 이런 취급을 안 받았을까 하는 서러움도 생겼습니다. 여보, 갑시다. 김 씨는 아내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너 이놈!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놈은 우리도 자식 취급 안 하련다. 네 말대로 배달 마쳤으니까 우리는 가마. 너는 돈 많은 사돈을 새로운 부모로 모시고 살아라. 우리는 자식 없다고 생각하고 살겠으니. 여보, 그러지 말아요. 옆에서 코끝이 빨개진 아내가 말렸지만 김 씨는 결코 아들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업을 말아먹어서 돈을 잃어도 김 씨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부모로 취급하지 않는 자식을 김 씨는 더 이상 짝사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한숨만 쉬며 서 있었고 김 씨는 아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김 씨는 한동안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도 의도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하지만 아내는 그런 것도 자식이라고 아들을 그리워하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김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들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한 번은 처갓집 사업이 어려워져서 택배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당장 취직해야 되게 생겼어요. 죽는 소리를 하길래 김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취직하게 생기면 취직해라. 남들 다 하는 일 너는 왜 못해? 너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 아니냐? 네 가족은 네가 책임져야지. 창피한 부모한테 손 벌려서 뭐하냐? 쪽팔리게. 안 그러냐? 그러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아들과 계속 그렇게 연을 끊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맘때 아들네가 아이를 낳기도 했고 아내의 건강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암이었습니다. 그렇게 불행은 예고도 없이 김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여보, 이제 좀 봐줘요. 애가 그럴 수도 있지. 그거 한 번 가지고 이렇게 연락도 안 하고 살면 어떡해요. 아, 그거 한 번이 아니잖아. 지 부모를 업신여기는 놈이야.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 새끼인데. 이제 그만 용서해 줍시다. 그리고 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안 보다 죽으면 나 편히 눈도 못 감아요.
또 나 떠나면 당신 혼자 어떻게 살라고? 아, 죽긴 누가 죽는다고. 거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알았으니까. 그래서 김 씨는 아들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가가 망해서 힘들게 산다던 아들이 반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당장 멀쩡한 직장에 들어가기도 힘들어서 수산시장에서 일을 시키고 월급을 줬죠. 처음에는 죽어도 못하겠던 아들이었지만 돈이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김 씨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곱게 커서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아들이 이렇게나마 삶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했습니다. 오래 공부했던 아들을 계속 이 일을 시킬 생각은 없었지만 당분간은 인생 경험도 할 겸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아들이 착실하게 사는 것 같아서 좋아했습니다. 오죽 기뻤으면 명문대 보낸 것보다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장하다고 할 정도였죠. 그런데 아내의 그런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건강이 악화되어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떠나보내는 일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 김 씨를 아들이 위로해줬죠. 저도 어머니 일은 슬픔이 컸을 텐데 김 씨는 그래도 부모라고 챙기는 아들이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그 집에 혼자 계시지 말고 저희 집에 당분간 와 계세요. 됐다. 일 없다. 어머니도 안 계시는 집에서 혼자 어떻게 지내시게요? 식사는 또 어떻게 하시고요? 걱정하는 자식 마음도 좀 생각해 주세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빈자리를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그 집에서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는 사실이 못 견디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따라 당분간 아들 집에서 지내기로 했죠. 아들네 집에 가면서도 김 씨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철없던 자식도 제 자식이 생기니 부모 마음을 이해하나 싶었습니다. 아들의 집은 아이가 있는 집이라 적막한 김 씨의 집과는 다르게 시끌시끌해서 잠시나마 괴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김 씨는 가게는 안 나간 지 오래됐지만 다시 일을 할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도 있어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을 때라 그냥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빈자리를 채워 아들이 대신 일했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작은 집으로 옮긴 모양이었습니다. 사돈네 사업이 망한 후에 아파트까지 판 상태였습니다. 이런 집에서 아이까지 키우며 수산시장으로 출퇴근했을 아들이 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말이 떠올랐죠. 하나밖에 없는 내 새끼라는 그 말을 말이죠. 미운 건 미운 거고 내가 낳은 나의 자식이니 이렇게 살게 두면 안 되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아내 보험금과 가진 재산 모두 합하면 그래도 한 재산 되기 때문에 그걸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사업을 일으켜 봤으면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지만 않았어도 말이죠. 새벽녘에 화장실에 나가다 안방에서 들리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계시는 거야? 좀만 참아. 언제까지 참아야 해? 얼른 말씀드리면 되잖아. 우리 아빠 성격 몰라서 그래? 그러면 다시는 안 본다고 할 사람이야. 불쌍하면 도와줄 거고. 그래도 어떻게 계속 시아버지를 모셔. 애 키우기도 힘든데. 그렇다고 아빠가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닌데 뭐. 뭐? 그게 당신이 할 소리야? 그냥 계시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쓰이지 당연히. 당신은 우리 아빠 모시고 살아봤어? 알아. 당신한테 미안하지. 내가 꼭 금방 정리할게.
진짜 어머니 보험금이랑 아버님 재산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래. 다 합치면 아무리 못해도 몇 억은 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만 팔아도 그게 얼마야. 그리고 가게는 조금만 하다가 팔아버릴 거고. 냄새나서 못 견디겠어. 나도 지긋지긋하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 보고 같이 살자 그러시면 어떡해? 그건 다 생각이 있지. 우선 돈 받으면 아빠가 먼저 우리랑 못 살겠다고 하게 만들어야지. 아빠는 어차피 혼자니까 원룸 하나 구해드리면 되고. 그래도 나이든 시아버지 쫓아내기 맘이 편한 것만은 아니야. 나 그런 여자 아닌 거 자기는 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현실이 싫다. 우리 집만 안 망했어도. 알아, 당신 착한 거. 걱정 마. 그래도 아빠 돈 받으면 다시 우리 집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야. 아빠는 원래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그 성격 누구도 못 맞춰. 거기까지 들은 김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네 말대로 나는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가마. 아버지, 아들이 갑자기 나타난 김 씨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는 이제 가게 나오지 말아라. 가게는 곧 정리해서 팔 거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말대로 나도 냄새나서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 정리할 거야. 그렇게 알고 우리는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너한테 기대한 내가 바보였어. 죽은 네 엄마 생각해서 그래도 너는 끌어안고 가려고 했어. 하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라. 너는 이미 고장난 자식이니 내 힘으로 더 이상은 못 고치겠다. 이제 각자 갈 길 가자. 갈 길 가자니요? 그럼 저는 일도 그만두고 한 푼도 안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평생 준 걸로도 부족하냐? 기어이 부모를 갈아 마셔야 직성이 풀리겠어.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저 부모는 너한테 돈 대주는 어리석은 노인일 뿐이겠지. 천만의 말씀이야. 다시는 너 볼 생각 없다. 너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살 테니까. 너도 이참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정신 차리고 살아라. 너한테는 땡전 한 푼도 못 준다. 내 재산 내가 다 쓰고 죽을 테니까. 그러자 김 씨가 진심임을 깨닫고 뒤늦게 울며 불며 붙잡는 아들. 김 씨는 그런 아들을 뿌리치고 나와 버렸습니다. 아마도 김 씨를 붙잡는 이유도 돈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김 씨는 그 길로 가게도 정리하고 살던 아파트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릴 적에 살던 읍내가 아니라 인적이 드문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안 그래도 산이 많은 동네라 살 곳은 널리고 널렸었죠. 작은 집이 있는 외진 곳으로 들어와서 새 인생을 살아보려고 다짐했습니다. 누가 보면 인생의 실패에서 산속에 숨어 산다고 할 수 있겠지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 농사만 짓다가 실패했으니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패한 인생은 전반전으로 두고 김 씨는 인생의 후반전을 이곳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치열하고 골치 아픈 삶에 질려버렸습니다. 아들과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연락조차 닿지 않는 곳에서 자연만을 벗삼아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살아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왔다면 더 좋았을 테지만 김 씨는 아내가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는 재산을 한 톨도 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산속에 살지만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 그리고 아내의 목숨값, 혼자서 펑펑 쓰면서 잘 먹고 잘 살다 가기로 결심했죠. 아들이 종종 연락을 해왔지만 김 씨는 휴대폰 번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는 동안 다시 만날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죽어서 아내에게
당신 아들은 어떻게 살더라 하는 이야기 한 줄이라도 들려줄 수 있어야 하니까요.